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한 데 이어 조만간 두 번째 실험을 감행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지난달 30일 발사는 서해 위성 발사장 내 새로운 발사대에서 이뤄졌다며 기존 발사대에서 관측되는 집중된 움직임의 이유는 설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K뉴스는 상업위성 사진을 토대로 발사를 앞두고 며칠 동안 기존 발사대 주변에서도 차량과 크레인 등의 분주한 움직임이 감지됐다며 또 다른 발사가 임박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일 세 나라가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일본, 유럽과 함께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 일본과 공동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apan and Republic of Korea who are now talking together and working together to enhance deterrence against threats in the region, including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과 협력 방침을 확인하며 갈등이나 대결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를 묶는 쿼드를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국을 견제했습니다.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하마다 일본 방위상도 북한의 우주발사체 재발사에 대비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응해 한국, 호주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일본, 유럽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위성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유엔과 나토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규탄한 데 대해 북한은 자위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조철수 국제기구 국장은 구테러스 사무총장의 규탄 성명을 겨냥해 유엔 성원국으로서의 당연한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온당치 못한 처사를 극히 불공정하고 불균형적이며 내정 간섭적인 행위로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국장은 구테러스 사무총장이 다른 나라의 위성 발사는 문제 삼지 않으면서 북한에 대해서만 비난하는 이중잣대를 취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타이완이 중국의 거센 반발 속에 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타이완 중앙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에서 주 타이완 미국 대사관 격인 미국 제-타이완협회 집행이사와 미국 주재 타이완경제문화대표 부대표가 미국 타이완 이니셔티브에 따른 1차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중국은 협정 체결 직전 외교부의 정례 브리핑에서 강하게 반발했고 이와 관련해 재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직후 시민들에게 발송된 재난 문자에 중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부가 경보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욱 행안부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과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위급 재난 문자를 보내기 전 판단이 맞는지 행안부 통제센터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반박한 데 대해선 국무조정실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이 최근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오늘 민주노총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합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 오후 5시에는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투쟁 이틀째인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의 한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연세대 청소 노동자 교내 시위를 무혐의로 결정 내린 데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간 거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서대문 경찰서가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의 업무 방해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를 불송치 결정한 것에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서대문서는 지난해 12월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이 시급 인상 요구 등으로 교내 시위를 한 데에 일부 학생들이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한 건을 두고 집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무혐의 취지로 보완 수사를 요청했고 지난달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노동자들에게 불송치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집회 대응 등 노동 현안을 놓고 노정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정치권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가 요청한 전수조사 수용 여부 등을 두고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정치권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이른바 건폭 수사에 이어 심야 집회 제한 방침과 경찰의 대응 방식 등 노동 현안이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정부 건설 노동자 탄압 및 과잉 수사 대응 TF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박광원 원내대표는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처 방안을 수립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공권력을 통해서 현장의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노동자를 탄압하는 행태는 그야말로 한국 민주주의를 30년 전도 더 후퇴시켰습니다. TF는 노동탄압 대책기구로 개편할 것을 당에 요청하고 광양지출소 강제 진압 논란과 관련해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살수차 방지법 등 6월 임시국회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수의 노동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를 엄호했습니다. 불법 집회나 회계 부정 등에 대해 법치의 기준으로 제재하거나 바로잡는 것이 다른 노동자나 시민의 불편을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동 현장에 법 질서를 확립하고 또 그동안의 비정상적인 그런 관행들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그런 입장이니까 불법에 대해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등 제도 개혁에도 정부와 함께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전수조사 선언한 선관위, 또 오늘 긴급위원회의를 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비공개 긴급위원회의를 열었는데요. 조금 전 11시 10분쯤 회의가 종료됐습니다. 먼저 외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전수조사에 대해선 헌법상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받을 수 없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권익위의 전수조사와 국회의 국정조사에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함께 특별 감사 결과 수사 의뢰가 결정된 간부 4명은 오늘 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사는 거부하면서 단독 셀프 조사라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이에 따라 권익위의 전수조사 그리고 감사원의 직무감사에 대한 논의도 다시 진행됐지만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추가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인천과 충북, 충남 선관위에서는 현직에 근무하던 사급 공무원이 자녀 4명이 경력 공채를 통해 잇따라 채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지난 2014년에는 사급 선관위 공무원 A씨가 근무하던 경기도 선관위 A씨의 동생이 경력직으로 채용되고 이어 11개월 만에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의 감사 결과와 세신한 발표에도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여야는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과 기간 등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5월 소비자 물가가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소비자 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3.3%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 3.2% 상승 이후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인데요. 소비자 물가는 지난 4월 3.7%로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지며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에는 농축수산물이 0.3% 하락했고 공업 제품은 1.8% 증가에 그친 반면 전기, 가스, 수도는 23.2% 올랐습니다. 경유는 24%, 휘발유는 16.5% 내렸습니다.
고금리 대출에 따른 이자 장사로 국내 은행권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이 7조 원을 넘을 거로 추산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국내 은행 당기 순이익이 7조 원대에 달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시중은행 가운데 하나은행의 1분기 순이익은 9,74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5.5%나 늘었습니다. 네,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아침에 보신 대로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남미의 강호 에콰도르를 꺾고 월드컵 8강에 올랐습니다. 다음 상대는 우승 후보인 아르헨티나를 꺾고 올라온 나이지리아입니다. 김동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은중호가 남미의 강호 에콰도르를 꺾고 8강에 올랐습니다. 전반에 터진 두 골 모두 환상적이었습니다. 전반 11분 배준호의 크로스를 받은 이영준 선수가 가슴 트래핑으로 공을 받은 뒤 논스톱 슈팅으로 에콰도르 골망을 갈랐습니다. 전반 19분에는 첫 골을 도왔던 배준호 선수가 페널티 박스에서 침착한 개인기 끝에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전반 36분 에콰도르 쿠에로에게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내주며 다시 한 골차 박빙의 리드. 그러나 후반 3분 코너킥 기회에서 최석현의 헤더골이 터지며 김은중호는 다시 두 골차로 앞서갔습니다.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끈 대표팀은 에콰도르의 파상 공세를 한 골로 막아내며 3대2로 승리했습니다. 8강전 상대는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를 꺾고 올라온 나이지리아입니다. 그 다음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모든 경기를 나이지리아전에 맞출 수 있도록 하고 나이지리아가 우리보다 하루를 더 쉬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좀 그 부분에 있어서 회복을 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8강 합류로 월드컵 8강 대진표도 모두 완성됐습니다. 브라질은 이스라엘과 미국은 우루과이와 대결하고 잉글랜드를 꺾은 이탈리아는 콜롬비아와 격돌합니다. 우리가 4강에 가면 이탈리아, 콜롬비아 승자와 대결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중국 랴오닝성에서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불어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국 관영 CCTV 방송은 어제 오후 1시쯤 랴오닝성 카이위안시 일대 용오름 현상을 동반한 돌풍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이로 인해서 13명이 다치고 60채가 넘는 가옥이 부서졌다며 추가 피해 상황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산악인들에게 꿈의 산인 에베레스트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현지 셰르파인 밍마 텐지가 촬영해 SNS에 올린 영상을 보면 에베레스트 곳곳에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버려진 쓰레기를 보면 텐트와 침낭, 산소통, 그릇, 그리고 등산화 같은 모두 등산 용품들입니다. 텐지는 자신들이 이번에 200kg의 쓰레기를 가지고 내려왔다면서 여전히 수천 킬로그램이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에 오른 뒤 사용한 쓰레기를 가지고 내려오지 않으려면 산에 올라서는 안 되고 정부가 이런 행위를 처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팔 정부는 산악인들에게 쓰레기 보증금 4,000달러, 우리 돈으로 520여만 원을 받은 뒤 일정량의 쓰레기를 갖고 내려오면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큰 수입원으로 등산 허가를 계속 내주고 있어서 전 세계에서 산악인들이 더 늘면서 올 상반기에만 13톤 정도의 쓰레기를 회수했지만 사실상 대처가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령 현역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행사 중에 넘어졌습니다. 현지 시각 1일 바이든 대통령은 콜로라도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 야외 졸업식 행사에서 연설 후 생도들에게 졸업생을 수여하고 자리로 돌아가다가 모래주머니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경호관들과 사관학교 관계자가 깜짝 놀라서 바로 뛰어나갔고 바이든 대통령은 3명의 부축을 받고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별다른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라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이 조금 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정유정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면서 피해자와 유족에 사과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호 기자. 네, 부산입니다. 네,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 카메라 앞에 선 건 처음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23살 정유정이 경찰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늘 오전 9시 10분쯤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부산 동래경찰서 청사를 나선 정유정은 챙이 넓은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도 착용하면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정유정은 피해자를 왜 살해했는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이 이어지자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저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정유정은 범행 수법을 어디에서 배웠는지 그리고 신상 공개에 대한 입장 등 질문이 이어지자 직접적인 답을 피하면서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말로 더는 질문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신상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과일을 구하는 앱으로 알게 된 또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낙동강 근처 풀숲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고 살인 충동을 느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어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유정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살인해보고 싶었다. 이런 이유로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앱으로 유인해 살해한 23살 정유정. 얼굴과 함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에 이어 올해 들어 6번째 신상 공개 대상자입니다. 현재 운영되는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는 13년 전인 201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을 위해 수사 중인 흉악범들 가운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부산에서 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했던 김길태 이후로 수원에서 살해 행각을 벌인 뒤 시신을 훼손한 오원춘, 모텔에서 손님을 살해한 장대호 등 피의자 다수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신상 공개는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서 경찰 내부에서 3명,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이번 부산 앱살인 사건은 범행 증거가 명확하고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정당성과 실효성에 관한 논란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신상 공개 판단 잣대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대표적인데요. 2018년부터 5년 사이에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 사건 2만 8천여 건 가운데 심의위원회 개최 횟수가 1%도 채 안 됐다는 경찰청의 자료도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 재량이 크다 보니 대중적 관심을 크게 받은 사건의 피의자만 공개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서는 인터넷 기사에 댓글이 많이 달린 사건일수록 공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신상 공개는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이라는 공공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인 만큼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오늘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면목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7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지하 주차장 기계실에 있는 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평소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A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운행 중인 비행기에 비상문을 연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오늘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33살 이모 씨에게 비행기 비상탈출 슬라이드를 파손하는 등 재물 손괴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통해 이 씨에게 상해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추가 송치할 방침입니다. 비행 기록 장치를 확인한 결과 비상문이 열렸을 때 비행기 고도는 224m 상공에서 시속 260km로 날았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저녁 광주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경기도 광명에 있는 아파트에선 수돗물 공급이 끊기면서 2,000세대 가까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사거리 한복판에서 물줄기가 콸콸 뿜어져 나옵니다. 급기야 상가 건물 높이를 훌쩍 넘길 정도로 높이 솟는 물기둥. 그냥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멀리서 이렇게 물이 터지는 곳에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하늘 쓰고 막 다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물이 터져 있더라고요. 광주 금호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지름 500mm 대형 상수도관이 파열된 겁니다. 저녁 7시쯤부터 40여 분 동안 넘친 물은 도로를 가득 메우고 주변 상가까지 들이닥쳤습니다. 2시간가량 도로가 통제되면서 퇴근 시간대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진행된 지하철 공사에 비까지 오면서 노후 관로를 덮고 있던 흙이 쓸려 내려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후 4시쯤엔 경기 광명 하안동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수돗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지난 1989년에 지어진 아파트로 단지 내 1980세대가 모두 불편을 겪었습니다. 씻으려고 이제 물을 켰는데 물이 갑자기 딱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정수기를 해봤더니 정수기는 남아있는 물까지 나오고 끊기더라고요. 새벽까지 단수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긴급 투입된 급수차와 살수차를 계속해서 찾아가야 했습니다. 아파트 측은 물을 저장해두는 탱크의 수위를 조절하는 설비가 고장난 게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저수조 탱크에 이제 그 일정 부분 차서 멈춰줘야 되는데 그래서 물을 갖다 펌핑하니까 저수조에서 물이 이제 오버돼 버리는 거지. 아파트 측은 일부 재개된 물 공급이 완전히 정상화되려면 오늘 오후는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위험천만한 추격전까지 벌였는데 이 운전자가 경찰의 압박을 벗어나려고 핸들을 꺾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경찰서였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중앙선을 넘나들며 고개운전을 이어가는 검색 SUV 한 대. 순찰차를 요리조리 따돌리며 도로를 질주합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20대 A씨의 SUV를 뒤쫓는 장면입니다. 경찰의 정차 요구를 수차례 무시하고 3분 동안 1km 가까이 내달린 A씨. 순찰차 2대가 범퍼를 들이받고 동시에 압박하자 황급히 우회전하며 오른쪽에 있는 주차장으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도주 끝에 A씨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인천 계양경찰서 주차장이었습니다. A씨는 차에서 내리면서 곧바로 경찰에 연행됩니다. 검거 직후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왜 경찰이 자신을 따라온 거냐고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조사됐습니다. 또 인파가 많은 번화가 인근에서 추격전이 벌어졌지만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만간 A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귀영 전 청와대 정보비서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새로운 매치업입니다. 복귀영 비서관님 수요일에서 금요일로 옮기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케미가 좋을 걸로 예상을 해도 되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선관 얘기부터 해볼 텐데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연이틀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 일단 감사원 감사를 하냐 마냐 가지고 좀 공방이 있었는데 일단
선관위 쪽에서는 우린 그거는 허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오늘 아마 이제 아까 리포트 보니까 오전에 선관위 회의를 했고 결론이 이제 종료를 하긴 했는데 감사는 일단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헌법상이나 이제 국가공무원법상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체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어떤 인사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할 수 없도록 규정된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근거로 해서 감사원 감사를 지금 거부한 걸로 보이는데요. 다행히 이제 권익위의 전수조사, 그다음에 이제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국정조사에는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저는 이 지금 일파만파로 처음에 시작은 미미했습니다만 계속 아마 이 사건이 확대가 되고 언론의 취재라든지 조금씩 조사가 진행이 되면 굉장히 크게 많이 저는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선관위가 그동안 있었던 이 특혜 채용 문제가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아마 국정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국회가 여야가 합심해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병폐와 구조적인 문제점, 비리 이런 것들은 아마 분명히 파헤쳐야 된다고 보고요. 감사원 감사 문제도 우리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국가공무원법상이나 헌법상의 독립기관이니까 안 된다는 조항도 있긴 합니다만 그건 인사에 대한 감사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직무에 대한 감찰이 또 있거든요. 직무에 대한 감찰에는 또 감사헌법에 보면 그 헌재하고 국회하고 이런 데는 빠져 있습니다만 선관위는 또 거기서 또 빠져 있어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만들었는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중앙선관위가 주장하는 게 국가공무원법 17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국회와 법원, 헌재, 선관위의 인사 관련 감사는 각자 하기로 돼 있어요. 각자 해라. 그래서 이제 선관위 같은 경우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사무총장이 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감사원법에는 또 뭐가 돼 있냐면 감사원법 같은 경우는 감찰 대상이 아닌 걸 명시를 해놨는데 거기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은 저기 제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 아마 저 법리 해석을 놓고 여야 간에 이제 조금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선관위 위원들께서도 회의를 하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것은 저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가 사실 헌법상 독립기관이잖아요. 굉장히 독립성이 중요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취지를 살리는 의미에서 인사 관련 감사는 그 기관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저기도 맹점은 인사 관련 감사를 실시해야 될 기관의 주체, 사무총장이 지금 그 비리의 온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 지금 공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감사법에 나와 있는 저건 제가 알기로는 직무 감찰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감찰은 그 공무원을 제외할 수 있는 게 국회, 법원, 헌재로만 돼 있기 때문에 선관위는 직무 감찰을 할 수 있는 또 규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런 법리 해석을 놓고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 정서상 본다면 저는 감사원에서 그게 인사 감사는 아니더라도 직무 감찰은 분명히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단 두 개가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좀 상식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왜 감사원이 국회와 법원에 대한 감사 기능을 없앴는지, 못하게 했는지, 결국은 견제와 균형을 위한 민주주의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헌재까지도 감사 기능을 못하는데 저는 여기 감사원 법의 미비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독재 시절 거치면서 선거 업무는 행정부의 업무이고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 독립은 돼 있었지만 결국은 대통령의 영향력 안에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관행 이런 것들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위상 자체가 굉장히 낮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87년 민주화 이후에 선관위의 이 기구의 권한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우리 민주주의 질서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선관위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인원으로서 선거관리 업무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인원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고 조직이 커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 가운데서 드러난 문제점은 이번에 다 파헤쳐서 깨끗하고 투명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선관위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과제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법원과 국회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든 것처럼 저는 선관위도 똑같이 발휘돼야 된다, 적용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원 법에는 선관위가 빠져 있다,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감사원이 굳이 감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권익위에서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여야가 뭐 전혀 이견 없이 국정조사 합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원이 굳이 이 틈에 감사원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마냥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행정부의 권한 강화, 대통령의 권한 강화 속에서 선관위에 영향을 미치고 또 자칫 잘못하면 내년 총선까지도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순수하게 민주주의 제도, 삼권 분립 이런 개념 속에서 바라봐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명문화된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좀 해서 취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권익위도 지금 조사를 한다고 하고 자체적으로 경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했고요. 국정조사도 예고가 돼 있는데 감사원이 굳이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안에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각 시도 선관위가 있잖아요. 한 3,000명 넘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그 조직이 저렇게까지 상식 밖에 국민들로 하여금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충격적인 특혜 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그들만의 영지, 그들만의 성역으로 아무런 외부의 간섭과 개입과 견제 없이 진행돼 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복귀양 비서관님 말씀대로 민주화 이후에 중앙선관위라고 하는 선거 관리 기능이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충분한 자율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데에서는 우리 국민이 모두가 동의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독립기관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걸 존중하고 그걸 유지 발전시키는 건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부작용이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특혜 장치가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감시 장치 없이 그냥 계속 확대됐다는 것이 지금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선관위 내부에서 자정작용과 이제 재발 방지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만, 그것 플러스 제도적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같은 게 체계적으로 다 들어가서 그동안 선관위에서의 채용 절차, 그다음에 인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체계적으로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회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감사원이 안 하고 이 부분에 뭐 채용 비리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차라리 검찰, 경찰이 수사를 하면 돼요.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선관위 영향을 강화하는 이런 오해를 줄 수 있는 행위는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앞서 얘기한 대로 국회에서 지금 국정조사를 할지 논의를 하고 있죠. 지금 공감대는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세부적인 걸 조정하는 데 이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비슷한 입장인 것 같아요. 전수조사를 뭐 권익위에서 할 거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는 지금 여야 모두 국민들의 지금 이 감정을 봤을 때는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비슷한 사례가 제가 기억나는 게 서울 메트로의 고용세습 비리가 터져 나왔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2018년인가 그런데 그때도 서울지하철공사라는 그 공기관인데 그들만의 짬짬이 특혜 채용하면서 세습 고용을 다 했던 게 드러난 겁니다. 파보니까 엄청나게 나온 거죠. 결국은 여야가 힘겨루긴 했지만 국정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또 엄정하게 또 따질 것 따지고 절차적으로 이 재발 방지할 수 있는 걸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여야가 국정조사 하는 데서는 저는 크게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다만 우리는 이제 감사원의 감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철저하게 파헤쳐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 양날의 칼이죠. 왜냐하면 국회가 하든 뭐 감사원이 하든 선관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그동안 잘못된 이 채용 비리나 특혜 비리를 파헤치다 보면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선관위의 독립성을 해치는 우려가 있다, 이런 또 우리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또 지금까지 잘못된 그들만의 이 특혜의 어떤 짬짬이 비리를 근본적으로 파헤칠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결합해서 저는 여야가 충분히 저는 합의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원내 협상을 하다 보면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좀 협상 조건으로 붙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선관위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여야가 아무런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접근 과정에서 결국은 선관위가 과거 정권의 인사들이 추천한 사람들로 선관위 상임위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의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그 윤석열 정부와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결국은 노태학 선관위원장과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그 선관위원, 그리고 당시에 대법원장이 추천한 선관위원, 이런 사람들을 바꿔야 된다, 일찍. 이런 주장이 사실 이번 채용 비리를 바라보면서 숨겨놓고 있는 의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하지 말고 정말로 이번에 투명한 선관위를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국정조사하자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쉽게 합의가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먼저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 임기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체하기 위한 이런 정치적 노림수가 숨겨져 있다면
자칫 잘못하면 이 소잃고 외양간도 못 고칠 우려가 된다. 이런 걱정이 좀 돼요. 예, 그 선관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다뤄보고요. 그 사무총장을 일단 외부로 개방하는 걸 추진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조금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러면 정치적인 좀 어떤 유불리를 따지게 될 텐데 괜찮을까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직업 관료제와 그다음에 외부 개방제에 사실은 이게 이 딜레마입니다. 모든 제도가 네.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업 관료제 하에서의 지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관위 출신으로 계속 승진해서 올라온 내부 인사가 올라가 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저도 정치를 하고 우리 복귀랑 비서는 정치를 하니까 선관위에 항상 문의라고 선관위랑 그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네네. 그러면 선관위는 항상 정치인이나 정치 지망생에 대해서 끊임없는 개입하고 간섭하고 규제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불만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중앙선관위원장 노태학 위원장도 대법관이지 않습니까? 예. 겸직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사무실에 매일 나오질 않아요. 비상근이죠. 네, 비상근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지역도 우리 관내 선관위원장은 그 지역 판사님이세요. 예. 안 나옵니다. 그럼 누가 하느냐? 사무국장이 하고 사무총장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국장, 사무총장은 선관위 직원에서 올라온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짬짬이 특혜 비리가 되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중앙선관위원장 노태학 위원장이 지금 사무총장, 사무처장이 자기 자녀들 특혜 비리를 제가 볼 땐 몰랐을 거예요. 보고를 하진 않았을 것이고. 알았으면 가만두지 않았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저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선관위 사무총장을 외부 개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 대법관이 겸직하고 있는 중앙선관위원장의 이 조직에 대한 그 어떤 그 리더십 통솔력이라고 할까요? 각 지자체에서도 그 지자체 선관위원장이 그냥 법원 판사이기 때문에 거의 신경을 안 써요.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회의 때만 참석하고 꽝꽝꽝하고 가는 겁니다. 네. 그럼 사무국장하고 상임위원 한 분이 다 하는 겁니다. 네. 이 두 분은 다 선관위원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짬짬이가 되는 거죠. 이 제도적인 어떤 고리를 끊어내는 것. 저는 이걸 여야가 국정조사 통해서 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관위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 그래픽으로 하나 준비된 게 있는데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선관위원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총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하고요.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합니다. 근데 이 9명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은 관례상 대법관이 맡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자리에서 뽑는 거긴 한데 관례상 대법관을 뽑아놨던 거죠. 이런 제도를 좀 고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도 전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 사실상 거의 대법관, 그 법조계 최고 이제 지위에 오른 사람들이 네. 일종의 심판 업무를 맡고 있는 거잖아요. 판단의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인데 선관위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비상임은 네.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할 도리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지난번에 그 소쿠리 투표와 관련해서 네. 사실상 뭐 선관위원장의 책임은 졌습니다만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해도 되는 비상임이다 보니 업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대법원장이나 헌재 소장처럼 선관위원장도 그런 식으로 상임으로 바꿀 이런 그 제도적 어떤 개선 이런 어떤 그 대안들을 이번에 좀 모색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선관위 상임위원 9명 중에서 또 상임위원이 1명 있는데 예. 그 관례적으로 보면 선관위 사무총장 출신들이 올라가서 네. 업무를 잘 하니까 상임위원으로 해서 네. 선관위 상임위원과 선관위 사무총장, 결국 선관위 공무원 출신 선후배들끼리 네. 그들끼리 리그가 형성돼 있던 것이고 그 나머지는 사실상 그래요. 여당에서 추천하든 야당에서 추천하든 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에 편향되어 있다라고 하면 아주 적극적인 저항에 부딪혀서 사실 정치색은 최소화된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실상 더 그 실제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무총장과 그 선관위 상임위원 네. 이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상임위원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라는 어떤 그 문제제기가 늘 있어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제도 개선을 함께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이게 뭐 애초에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아무래도 그 외부에 있는 인사들이 좀 견제하고 공정하게 바라봐라 뭐 이런 취지였을 것 같은데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상근과 비상근의 문제고 겸직을 하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원장도 대법관이 겸직을 하니까 소홀할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국회 3명이라 하더라도 사무총장에서 올라온 상임위원, 상근하는 상임위원 빼고 8명은 비상근이에요. 저도 아는 우리 정치학계 교수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교수하고 다른 데 돌아다니는데 더 바쁘지. 저 선관위 선거는 가끔가다 한 번씩 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분도 있겠죠. 열심히 합니다만 일단 자주 참석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내부의 사정들이나 그걸 다 알겠습니까? 그냥 사무총장이 기한해서 올리고 상임위원이 기한해서 올리면 그냥 결제해 주는 거거든요. 이 구조는 분명히 이번에 막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된 특혜비리 보십시오. 사무총장 자녀, 사무차장 자녀, 심지어는 제주도의 상임위원 자녀, 전부 사무국장 자녀 이런 식이에요. 고위급. 그게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올라온 분들입니다. 그들만의 짬짬이 리그가 형성돼 있고 그걸 아무도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선관위가 우리 정치인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존재지만 이제 선관위도 국민들에게는 무섭게 좀 혼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요거 여쭤보겠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정도면 정치적인 책임을 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전에서도 소쿠리 투표도 노정희 그때 당시 이제 맞습니다. 그 선관위원장이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뭐 바로 한 건 아니고 조금 선거를 마무리해놓고. 저는 이 사건도 그 정도의 버금가는 충분한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건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고 좀 정리를 한 상태에는 그리고 또 저는 노태학 그 선관위원장도 대법관은 그대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별로 자기의 욕심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겸직이 문제예요. 이게 아마도 노태학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정치권에서 물러나라고 해서 물러나면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또 시민들이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그 소쿠리 투표 관련해서 사실상 뭐 진퇴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다가 전체적으로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책임지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본인이 물러나셨거든요. 저는 노태학 선관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안 질 도리는 없어 보입니다. 본인이 비상임이라서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다 할지라도 책임은 져야 할 텐데 이것이 이제 정치적 책임을 추궁당하는 것처럼 보여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본인도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칫 선관위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런 조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방어 장치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충분히 이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어떤 대안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이제 책임을 지는 이런 모습들은 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선관위는 계속해서 수습 방향을 논의하고 있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보고요.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동자들의 집회 시위 그리고 경찰의 진압 관련된 내용인데 그제 새벽이었나요? 그 한국노총 간부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좀 머리를 다쳤습니다. 그 화면이 좀 많이 영상이 방송으로도 많이 나갔고요. 좀 SNS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경찰과 노동자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일단 폭력 사태가 났고 또 노동자가 저렇게 좀 물리적인 충돌을 통해서 피해를 보고 병원에 실려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경찰도 그 진압 과정에서 저 사무처장의 이제 저항에 의해서 다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집회와 시위라는 것은 87년 민주화 이후에 한 40년 정도의 역사적 전통을 계속 이어오면서 굉장히 평화적으로 저는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해요. 집회 시위를 하는 분들도 그게 노총이든 뭐 노조든 어떤 단체든 간에 평화롭게 다 잘 끝냈고 경찰들도 그걸 법과 그 규정에 따라서 잘 보호해주고 잘 또 그 가이드를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이게 문제가 불거진 게 이른바 이제 건설 노조의 이른바 1박 2일 노숙 이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 때문에 이거 사실은 이제 법규를 위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간 집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해 놓고 사실은 그냥 1박 2일을 통으로 누워서 그 길거리 그것도 세종대로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국민들이 이제 공분을 사면서 철저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건데요. 저는 그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경찰은 경찰대로 집회와 시위라고 하는 헌법상 권리를 보호해 줄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우선이고요. 그렇지만 신고한 집회 내용 또는 불법적인 어떤 그 선을 넘었을 때는 단호하게 대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좀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 저는 노조든 노총이든 노동자분들도 집회 시위를 하면서 얼마나 자기의 의사표현을 하면 그건 뭐 정치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니까 합니다만 그 법규와 자기가 신고했던 내용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부분을 좀 상기드리고 싶고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저분이 이제 그 상급 노조의 사무처장이기 때문에 그 막루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농성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막루는 사실 이제
이제 불법적으로 만든 그 장치물입니다. 그래서 네. 망루에 대한 철거를 경찰이 계속 요구를 했죠. 근데 이제 망루가 워낙 위험한 물건이고 위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철거를 명령을 요구했지만 철거시키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철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항이 있었고 그 사이에서 이제 뭐 칼이 나오고 뭐 쇠파이프가 나오니까 이 경찰봉이 또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 지금까지 잘 지켜왔던 이 집회 시위의 문화에 대해서 경찰이나 노동자들이 서로 간에 다시 법규라고 하는 이 단일한 기준, 이 기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비서님.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듯한 이런 불안함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용산 참사 때 관련된 공무원도 죽고 민간인도 죽고 그리고 쌍용차 사태 때도 많은 또 그 노조원들이 또 사망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명의 하나의 생명도 다치지 않고 사실상 그 정권을 바꾼 네. 이런 그 전 세계에서도 칭송받는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낸 대한민국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은 사실상 일부 그 불법적 폭력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하지요. 수사하고 체포하고 구속시키고 하지요. 그런데 불법에 대해서 불법적 폭력으로 대응하는 그러한 사례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물론 저분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지나치게 노조를 불법화하고 탄압하고 하는 것이 억울해서 불법적인 막루를 설치하고 본인들의 호소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똑같이 불법적인 폭력으로 그 노동자를 제압을 한 거거든요. 네. 결국은 그 노동자가 먼저 불법했기 때문에 공권력의 불법 또한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공권력은 기본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최우선의 가치가 돼야 되는데 왜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노사 간의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일부 불법적인 부분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폭력이 개입되는지에 대한 이러한 걱정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 뒤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네. 저는 노사 간의 갈등을 강한 힘으로 해결하는 것. 지난번에 화물연대 사건 때 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일정 정도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정 정도 현장에 있었던 또 그 지휘 경찰들 특진도 경찰들 특진도 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예. 그래서 충성 경쟁 속에서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다치고 네. 혹시 그 생명을 잃고 이러한 것이 반복되는 일은 적어도 지금 이 시기에는 이 시대에는 아무리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걱정한다 하더라도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생길 수 있는 우려가 되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법을 집행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경찰청장이 집회를 앞둔 상황에서 캡사이신을 언급을 하고 그 살수차가 도입될 수 있다는 식의 어떤 언급을 하는 거가 혹시 노조를 좀 너무 자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캡사이신은 이번에 이제 저거는 이제 그 광양에 있었던 그 현장이고요. 예. 그 캡사이신 이 문제는 이제 서울 광화문에 있었던 민노총의 집회였는데 다행히 충돌은 전혀 없었고 캡사이신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살수차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과거에 그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이후에 그 살수차는 다 폐기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다시 하려면 좀 시간도 걸리고 하기도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윤희근 청장이 이제 기자들 질문에 그 이야기를 좀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이것은 최근에 그 건설노조의 이제 불법적인 그 노숙 시위 네. 이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만, 그다음에 그때 당시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었습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법을 위반한 때법의 이제 현장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찰이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우리 복경 비서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적으로 진압을 해서 무슨 인명의 상해가 있거나 살상이 생기거나 피해가 있는 건 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은 정권에 굉장히 큰 위험 요소가 돼요. 네. 이거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그건 뭐 과거에 군사 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경찰은 오히려 평화로운 집회, 합법적인 집회를 보호해줄 의무가 우선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과 때법이라는 현장에 대해서 이걸
해산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해산 안 됩니다라고 계속 명령하고 지시해서 설득했을 때도 불구하고 계속 될 경우에는 이제는 그걸 지켜보는 게 아니라 경찰이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그걸 해산할 수밖에 없다. 이게 아마 이제 윤석열 정부의 과거 정부의 좀 차이점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러면 불법이 없는 상황에서 그 폭력적인 어떤 경찰 진압력이 동원한다면 이건 정말 국가 공권력의 남용이죠. 그러나 불법이 있는 데에 대해서 정확히 경고하고 해산 명령하고 설득을 한 다음에 안 됐을 때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건 이건 법치주의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는 이번에 경찰과 노조의 충돌을 보면서 어떻게 매뉴얼을 만들어내는가 이게 아마 이제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가 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짧게 각 당의 얘기를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요즘 라디오에 많이 나와요. 어떠세요? 매일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뭐 위험한 발언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본인 스스로도 조심하는 것 같긴 하던데요. 내용 보면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제 최고위원직을 지금도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당원권 1년 정지를 받아서 최고위원 회의는 못 나간 상황이고요. 그러나 이제 정치인이시고 3선을 하셨고 정무수석 하신 분이고 우리 당의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시고 굉장히 전략통이시도 하세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인이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찾고 또 당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언론에 나와서 자신의 어떤 입장을 피력하고 필요한 이슈를 좀 만들어내고 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것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 공교롭게 어떻게 되냐면 김어준의 그 방송에 나가든 아니면 뭐 다른 라디오 방송에 나가든 그 초대가 돼서 방송 인터뷰를 하면 최고위원 징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 동안 뭐 하지? 이게 그 당 내부 이야기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니 그 당연한 겁니다. 인터뷰어 입장에서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그걸 답변을 또 계속 하니까 그게 기사거리가 됩니다.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한 달 자수가라고 했더니 이게 악마화 됐다더라. 이게 기사 제목으로 뽑히는 거거든요. 이러면 사실은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본인께서 말씀하신 꾀돌이 전략통으로서 당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것과는 좀 달리 오히려 뭐 국정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는 역할이라든지 야당에 대한 어떤 날카로운 비판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말씀할 수 있는 기회보다 당 내부의 징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자꾸 설명하는 과정이 지금 요 며칠 사이에 계속 나오게 돼서 지금 상황은 이제 본인 스스로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공교로운 처지의 답변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사실 현역 의원들이 하나도 출마하지 않고 그리고 이용호 의원,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용호 의원이 또 출마하지 않으면서 5인회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면서 좀 이 최고의 힘이 좀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최고의 전투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 전망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 최고위원회는 이제 과거에 우리 한나라당, 새누리당 때 최고위원이 막강할 때가 있었습니다. 거의 뭐 어벤져스급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선출 제도랑 비슷해요. 그 원트랙, 그러니까 하나의 트랙으로 선출을 해서 1등이 당대표가 되고 2, 3, 4, 5등이 최고위원이 되면 다 비슷한 중량감 있는 지도자급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선출되는 게 있었고 지금은 투트랙이잖아요. 당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 선출이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도 최고위원만의 리그에서 뽑힌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대표랑 급이 훨씬 차이가 나죠. 민주당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최고위원의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것은 최고위원 선출된 분들의 면면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도에서 파생한 측면이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당 같은 경우는 그중에 두 분이 지금 어찌됐든 간에 거리가 된 유고가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원보다는 당대표, 사무총장, 그다음에 부총장, 그다음에 여의도연구원장, 원내대표, 정책위장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제 당무를 실제로 관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셔 수시로 당무에 대한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그걸 5인회라고 명칭을 붙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취소하긴 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그 당무의 조정 그 과정입니다. 그건 어느 당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자연스러운 과정이니 그걸 이상하게 보는 건 전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황보승희 의원이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이죠. 황보승희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연아 전 의원이 얼마 전에 비슷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고요. 그거를 묶어서 지금 민주당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그동안에 민주당에 대해서는 뭐 많은 혐의가 있고 그리고 많은 의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고 그런데 왜 여당은 그냥 두느냐라는 여론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것을 의식해서 좀 뒤늦은 수사가 진행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황보승희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그 재작년에 이 문제가 불거졌었던 거거든요. 전 남편분에 의해서 이런 문제 제기가 됐었어요. 오래된 얘기군요. 그래서 이것이
뭐 이게 불륜이냐 아니냐라는 어떤 그 여의도 내 공방까지도 있었었고. 아, 그게 민사나 뭐 이런 것도 얽혀 있는 겁니까? 아마 뭐 이혼 소송 과정에서 뭐 그런 네. 이야기가 좀 나오고 그 했었던 얘기까지 저희가 보려면 너무 모양입니다. 커질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문제가 있는 점이 보이면 여야를 막론하고 다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야당에게만 그 칼끝이 겨눠져 있었어.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김연아 의원과 뭐 묵혀놨던 황보승 의원 건도 이렇게 그 수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리저리 들리는 말로는 사실 그 공천 헌금과 관련해서 전에 박순자 의원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번에 하영재 의원도 그렇고 네. 국민의힘 쪽에서 만연되어 있는 어떤 그 적폐 아니냐 이런 제보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현재 지적받은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해 나가지만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그 제보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적하겠다라는 어떤 생각으로 현재 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민주당 얘기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비서관님. 네. 그 며칠 사이에 김남국 의원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가 직접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남국 의원은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사퇴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다음번 총선도 이제 출마할 수가 없고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현재 임기 얼마 안 남은 국회의원 배지를 반납하느냐 마느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도덕성에 맡기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비서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청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지금까지 사랑에 대한 어떤 그 보답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예, 기사 제목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선전략실장, 복귀항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선선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남부의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우선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경주는 30도까지 치솟는 등 어제보다 9도가량 높아 덥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가끔 지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또 오후까지 중부 일부 내륙과 경북 동부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5에서 2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1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7도, 대전과 광주 28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휴일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